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신문 못 보신 분들, 아침 기사 못 보신 분들, 하루를 놓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찜찜하게. 자, 오늘 따끈따끈하고 핫한 뉴스가 무엇인지 골라주시는 분.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SBS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그냥 기자라고 불러주세요. 논설위원 영 어색해요 저는. 싫어요? 뭐 싫을 것까지는 없지만. 다시 할게요 그럼. 네, SBS 그냥 기자. 네, 원일이 기자님. 네, 원일이 기자의 원포인트 좋습니다. 아주. 여기 보니까 뭐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화이팅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저 보고서는 근데 역시 마성의 중독성 있는 것 같아. 저도 마성에 중독됐나 봐. 여기 오면은 재밌어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요, 쭉 오기 전에 이제 기사 검색도 쭉 해서,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바빠서 뉴스 잘 못 보시는 분들한테, 요런 거 좀 알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골라오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쭉 좀 봐가지고,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올라오고 그러면은 제가 좀 골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오래간만에 안철수라는 일검이 실검 10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이게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 때문에 오늘 아침 조간 제목들을 쭉 보니까 안철수의 힘 과시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떠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기사 잘못 쓴 기사예요. 왜요? 안철수의 힘 때문에 김희수가 부결됐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정치 분석 잘못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고 이걸 딱 조율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부결시켜라.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으면 안철수의 힘이 과시된 거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게 자율투표예요. 그냥 자율투표. 민주당도 표 계산을 잘못했고 국민의당도 표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이겼는지 이따 이제 제가 보니까 2부 순서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일이 기자님의 시각이 저는 더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얘기해도 돼요. 쫙 풀어요. 자, 우리가 299명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300명 중에 1명 빠져서 299명 중에 어제 293명이 지금 투표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45대 45 기권 한 표, 무효 2표 그래가지고 정말 2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민주당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청와대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어제 팔팔 뛰었거든요. 근데 부결시킨 국민의당도 깜짝 놀라고 정말 부결당한 민주당도 어제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민주당 120표가 한 명 이탈표 없이 다 찬성표 됐다 치고 왜냐하면 배지단 장관들까지 다 불려 나왔거든요. 어제 120명 다 나왔어요. 정의당이 6표고요. 새민중정당표가 2표예요. 무소속 의원 정세균 서영교 해가지고 다 합치면 130표입니다. 자, 그럼 130표면은 여기에서 국민의당 표 20표만 확보되면 절반만 확보되면 무난하게 150표 넘겨가지고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만 딱 해놓고 보면은 가능한 표예요. 근데 막상 딱 까보니까 찬성이 145표밖에 안 나와. 이게 이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팬티만 입고 거울 앞에서 딱 짝을 맞춰봤는데 짝이 안 맞아 지금 이게 도대체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배신 때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당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지금 아무리 해봐도 좀 우리는 20명 이상 다 찬성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란표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이 표결에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게 무기명으로 해요. 전자투표를 안 하고 누가 찬성표를 눌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거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그거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치고. 근데 국회의원은 무기명하면 안 돼요. 우리 유권자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뽑아준 나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누구로 찍는지. 찬성을 했는지 이 반대를 했는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어찌됐든 표가 안 맞아 지금 표 계산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싸울 거예요. 누군가가 말판을 속였다. 예.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자, 분명한 거는 부결시킨 것이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된 거는 맞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로 탁 정리해서 교각사루였다. 뿔만 딱 뽑으려고 했는데 소를 죽여버렸어요.
딱 군기만 잡고 가까스로 통과시켜 주는 게 원래 원안이었는데 이거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덜커덕 부결이 돼버렸어. 국민의당한테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북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을 지금 부결시킨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홀대한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떠들고 다녔었는데 대표가 정작 자기네들이 지금 이 호남 헌재 소장을 부결시켰잖아요. 호남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부결. 그러네, 전북분이네. 예, 부결 당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동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힘이 빠졌고, 부결시킨 국민의당은, 이게 군기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확 죽어버렸어. 이게 큰일 났잖아요. 다치니까 억하고 죽은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뒷감당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아니, 어제. 그 카타리나 그 해안에. 네. 허리케인이 상륙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부결시킨 자유한국당은 부결됐습니다. 땅땅땅 하는 순간에 막 환호하고 박수 쳤잖아요. 국민들이 보면서 서로 껴안고. 저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지금. 야. 승자가 없는 지금 부결이라고요. 온통 패자만 남아있는데. 예, 상처만 한 명 있어요. 누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 도사님은 뭐 재밌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지켜보는 정치부 기자 입장으로서 저는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이거 아닌데. 아니죠. 승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싸움을 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가긴커녕 덜커덕 후진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딱 한마디로 남긴 분이 정치구단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교각사루이다. 이렇게 돼. 페이스북에다 딱 한 줄 올렸어요. 제가 탁 보면서 역시 그래도 이분이 정치를 좀 아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 저 2부에서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2부에서요? 예.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북 유엔 결의안이 아주 강력한 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예.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북 원유 수출을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을 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가 한 1200만 배럴쯤 되는데 이걸 400만 배럴로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춥고 이제 겨울은 다가오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수출품이 크게 보면 두 개거든요. 예. 하나는 석탄이고 또 하나는 섬유예요. 옷. 그런데 이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북한이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원안에서 많이 후퇴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다 빠졌어요. 김정은, 김여정, 황병서, 김기남 이 4명이 싹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이 개인을 제재해야 되거든요. 김정은 개인 계좌를 동결을 하고 이걸 압박을 해야 이게 고통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어차피 그냥 고난에 행군하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국민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지도자급들 이 김정은 지도부 여기를 제재를 해야지 이게 좀 고통 지수가 올라가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 싹 빠져버렸어.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금 이제 가겠다고 혼자서 이제 설쳐대고 있는데 요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쉽지 않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대형 지금 은행을 제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은행을 제재한다. 무시무시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중국을 제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전쟁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 북한의 팔을 좀 비틀어라. 이렇게 좀 되는 건데. 북한을 핑계대고 중국을 조지겠다. 네. 쪼이겠다. 죄송합니다. 조이겠다. 비속어고. 네, 쪼이겠다. 목을 한번 중국의 목을 확 졸라서 중국이 북한의 팔을 확 비틀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수십 번 해봤는데 별로 잘 안 맥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잘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새 뉴스고요. 새 뉴스고요. 예, 그런데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장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진님, 원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해지는 시간. 서희은님, 원 기자님 어쩜 귀에 쏙쏙 멋져요. 감사합니다. 7353 수원 2-1번 기사님이 정치쇼 틀어주셨어요. 배터리 없었는데 감사해요. 수원
2-1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버스 기사님 이거 안전한 운전 운행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라디오는 좀 크게 좀 틀어주십시오. 예, 라디오는 빵빵빵하게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8일 날 좀 안 좋은 소식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예.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휴업을 예고를 했어요. 예? 봉도사님 뭐 애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유치원 파업인다 휴업한다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근데 요즘 젊은 이 맞벌이 부부들 이거 큰일 나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 유치원들이요. 예. 이른바 국공립 중에 단설 유치원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원해서 밤새서 줄 서서 로또 당첨되듯이 하는 거 아시죠? 예. 단설 유치원에 당첨되려면은 3대가 복을 줘야 돼요. 그냥 당대에 복을 줘가지고선 당첨이 안 돼. 이게. 예. 그만큼 지금 이게 국공립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 단설, 병설 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국공립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5개년 계획을 발표를 좀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립 유치원들이 왜 우리는 그럼 지원 안 해주느냐 이거 지금 항의하면서 지금 하루 휴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대충 크게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의 한 절반쯤 돼요. 사립 유치원이요? 네, 많아요. 절반 넘어요. 절반 넘을 수도 있겠다. 절반 넘어요. 실제로 네. 사립 유치원이 전체 한 80%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발표가 계획이요. 예. 앞으로 5년 동안 국공립 예. 병설 유치원들을 더 늘려서 이거를 지금 퍼센테이지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병설만 한 40% 이상 늘리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반반쯤 이제 보면 된대요. 예. 자, 문제는 뭐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공립에는 지금 그 어린이 한 명당 정부가 98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월? 연. 예. 이 사립에는 22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 예, 왜 차별하느냐. 똑같이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예. 되는 건데 국립하고 사립하고를 이게 똑같이 해달라는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젊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 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애 있는 부모한테 지원해 주면 똑같아요. 그럼 네, 유치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사립을 보내든 병설을 보내든 단설을 보내든 아니면 네, 홈스쿨링을 하든 보내주면 되죠. 자, 문제는 예. 부모들은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점. 사립이 아니라. 예.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교사들의 수준이 더 높다고 믿고 있어요. 아. 자, 그렇다면 사립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자, 올려야 돼요, 수준을. 돈만 올려달랄 것이 아니라.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18일 날 이제 파업 예고되고 휴업 예고하니까 예. 뭐 좀 지금 젊은 부모들이 좀 고생 좀 하시겠어요. 사립 유치원들도 그 좋아요. 수준 좋고 그런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네, 뭐 네. 유치원에서 구타 사건 있다든지 이런 거 좀 없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끔 좀 수준을 높여라. 높여달라. 지금보다 조금 더. 그랬으면 예.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폭우 소식. 네. 자, 이제 제가 이거 국회를 제가 나가보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후보예요. 자, 내일은 비가 얼마가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일기뒷북. 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금 내갖고 왜 이거 일기예보 듣고 있어. 일기예보야, 일기후보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제가 오늘은 기상청을 위해서 조금 취재를 좀 해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기상청을 위한 변명. 아니 변명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자는 아. 거예요. 자, 왜 틀리냐 이거 왜 틀리냐? 왜? 자,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은 틀리는 확률이 저희는 80%로 보고 있어요. 근데 50%로 보고 있어. 자, 비 온다 했는데 안 오는 거. 안 온다 했는데 오는 확률이 우리는 50%로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보고 있어요. 예. 기상청 자체 조사로만 보면은 예측률이 80%예요. 8대2로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왜 틀리냐 이거야.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상위성, 슈퍼컴퓨터, 예. 구름 예측 레이더 이런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는 아주 잘 돼 결론 있어요. 내려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어허. 사람, 분석, 빅데이터 이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인력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언니 뉴스 재밌어요. 재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양언니가 특히 재밌어요.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저를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들 마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예, 무단 출입이에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민희 의원님 소개하기 전에 양지열 변호사님 소개하셨습니다. 예, 목소리가 가장 굵어지는 방송. 예, 언니 코너에 나오는 양지열입니다. 어머,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양언니 환영합니다. 또 예. 무단 출입. 주거침입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노래하기 힘들어. 그냥 노래 안 할래. 고란사에 중앙에. 아니, 안 하신다더니 바로 하시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안녕합니다. 들어오세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아, 고란이라고요. 고라니? 네. 고라니. 오, 잘 어울리신다. 네, 사실 제가 사슴처럼 이렇게 눈망울이 그 딱. 고향이 강원도 지역인데요. 오. 그 겨울철 지방 뉴스의 단골 소재가 고라니 밀렵 사냥꾼 각성 이런 뉴스였거든요. 그런 그래도 뉴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그런 뉴스 오셨네요. 한번 나오면 다음날 선생님들이 아직 살아남았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고라니가 멸종, 이게 무슨 보호. 네, 그런-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강원도하고 인연이 깊어요. 제 스키를 오래 탔거든요. 아, 네. 예. 대한민국 안 스키장, 해본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스키장 딱 하나 있을 때. 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예. 이분이요. 저하고 85년에 말지 기자 할 때 그때는 자동차 마이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이카를 타고 다니시면서 르망인가 뭐 아니, 엑셀이요. 엑셀인가 그때 어쨌든 그런 거 타면서 저한테 벤츠라고 속여서 속은 이런 겁니다. 근데 벤츠라 그러니까 벤츠인 줄 알더라고요. 네, 저 속았어요. 그 소위 강남 자파의 원조인 거예요. 원조예요. 운동권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대밖에 없는 차. 제 차로 유인물 다 날랐어요. 오. 말지도 제 차로 날랐고. 그럼 벤츠보다 가치가 높은 차였네요, 그러면. 근데 벤츠. 문익환 목사님 연대 다 포위해갖고 못 들어갈 때 그 차.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딱 막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대모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큰 목소리로 교수님 막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교수님이세요?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임기응변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 8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 항쟁 때 네. 명동에 지명수배돼서 숨어 있었던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제 트렁크에 태워갖고 실어갖고 저기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까지 빼냈던 그 그런 명동이 명동 성당에 숨어 있었다. 명동성당, 그 네, 얘기입니다. 명동성당 지명수배돼갖고 막 그 87년 6월 항쟁 때 그 그 차의 행방은 어떻게 됐나요? 차요? 네. 좀 지난다 팔았죠 뭐. 약간 유물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설의 차였어요 그게. 아유, 근데 그거를요, 이제 타고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머, 차가 그때는 진짜 그렇죠. 없었어요. 80년대 그래갖고, 중반이면. 어머, 이러고 있어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소위 약간-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인데, 아주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 이렇게. 뭐 오렌지족 이런. 다음 주부터 이제 최민희 의원이 못 보겠네. 아니 그때는 진짜 대학에 승용차 있는 학생이 20명 30명밖에 안 그렇겠죠. 됐대요. 그렇죠. 아. 그때 예. 80년대는. 85 차에 서 있으면 지나가다 애들 이렇게 뭐 구경하고 이게 뭐 엑셀이야 르망이야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면 놀았던 기억이 서울 나는데. 어느 곳에 대놔도 불법 주차 티켓을 안 끊을 시죠. 그때는 경찰이 수사할 때요. 교통사고 나지 범민 쫓잖아요. 그럼 예. 초등학교 가서 내 집에 하얀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들어가지고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집에 하얀 차인데. 예. 이제 자기 아빠가 사고 친지 모르고 애들이 이제 순진하게 예. 손을 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수님, 봉도사님은 안 해본 게 뭐예요? 여자를 안 해봤습니다. 언니 뉴스 하고 있어요. 네. 봉언니. 네. 봉보롱봉봉. 자, 임수진님, 언니 뉴스 세 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자, 희망을 드릴게요, 저희가. 2805님, 봉도사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쩜 그런 귀염이 있어요. 왕편입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과 정보 감사합니다. 요건 바로 전에 1부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칭찬하면 안 돼요. 언니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저는 이슬람 하나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 엄청 중요하다. 지금 야, 이거 예전 화장품 광고 카피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근데요, 봉도사님, 예. 네, 산소 같은 봉언니, 그러면 질소 같은 양언니, 질수 없다.
요즘 질서 음료가 근데요. 대세잖아요. 시원하게. 정치권 보면 되게 답답하시다. 저는 늘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정치권을 재밌게 해서 그쵸.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재밌었네, 관심 가져도 되겠네 하는 게 우리 정치쇼의 꿈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언니 뉴스, 최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예. 헌법재판소 소장. 네. 그 국회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이거 헌정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예. 이게 최초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국회가 그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김희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도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빨리 헌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제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것이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빅 이슈이며 동시에 국민들께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일대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요거를요. 저는 표 분석까지만 잠깐 해보면요. 이제 책임론이 부상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여당이 어쨌든 뭐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 책임이 크다. 관리를 못했다. 네, 관리를 잘 못했다. 부실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평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 의석이 120석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표결에 참석한 의원님들 29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개가 무효표, 1개가 기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90표가 유효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200. 정확하게 145대 145. 그래서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예. 그래서 부결된 것이고요. 요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예. 그다음에 무소속이 3석입니다.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래서 120 플러스 3 플러스 6은 119. 129인데 예. 찬성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표명을 공개적으로 아예 했어요. 지지를 예, 했죠. 지지했어요. 그래서 129석. 그래서 이게 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당에서 최하 21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이게 예. 분석해보면.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에서 최하 21인인데 22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철수 대표가 표결 딱 끝나고 부결되자마자 이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국회에서 결정권을 쥐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SNS가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결과 나올 때, 표결 결과 나올 때 조금 이게 뭐지 싶었던 거 뭐냐면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뭐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막 됐다 하고 어느 언론에서는 뭐 이제는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중해줬던 부분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저 병역 반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도 계류 중이기도 하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곳인데 정치적 기관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헌법재판소장이 딱히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큰 결격 사유 없이 부결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하다못해 부결시켰더라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내지는 우리 인연과 너무 안 맞는다. 이런 걸 좀 무겁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박수 치고 끌어안고 막 하니까 끌어안고 막 동동 뛰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왜 그러신 거예요 어제? 저는 정치판에 직접 있지는 않아서 모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왜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 이었을까요, 그게? 그게 되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 민주당의 경우는 뭐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뭔가를 반대하고 그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당연히. 예, 당에서 미리 지침을 다 내려요. 설사 표결에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표결 결과가 나와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표정 관리를 엄격하게 그 사전에 막.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속하죠. 그 분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제 김희수 후보자 이제 벌써 이제는 권한대행이죠 사실.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계에서는 딱히 이분이 그러니까
헌재 소장에서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분 중에 1명의 네. 재판관으로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게 과거에 이제 통진상 해산 심판 때 유일하게 반대를 했다 이런 건데. 통합진보당이요. 예, 통합진보당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소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게끔 그럼요. 만드는 게 헌법재판소의 예. 원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반대하는 거는 사실 명분도 딱히 없고 그거 말고는 뭐 동성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그런 건데 그건 역시 또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들어가줘야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거든요. 네. 그런 분을 반대해서 떨어뜨렸는데 박수치고 화나고 끌어안았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야당의 주장은 그 재판관은 괜찮은데 소수 의견으로 소장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헌법재판소. 없죠. 어차피 9명이고 9명의 재판관 중에 1명이고 이게 빨리 1명 더 뽑아야 되기도 하고 급한 게 현재처럼 8명이면 심판이 조금 애매해지는 게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되는 구조의 헌법재판소는 과반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심리라는 과정에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도 인원이 제대로 찰 필요도 있고 헌재 소장은 거기서 그야말로 사회 보는 겁니다. 사회죠. 오늘 여기서 말하시면 봉도사님 같은 역할이에요. 어머, 그거 아니죠. 봉도사님은 사회 이상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저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분은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머지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재 재판관이기 때문에 소장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법조계에서 30년 40년 있었던 분들인데 예를 들어 김희수 재판관이 가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저는 반대하는데 반대하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주로 큰일 나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쵸. 그분은 그냥 이렇게 왜 그 두더지 이렇게 땡길 때 뿅 들어가서 못 나오세요. 근데 저 뭐 야당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야당의 제가 들었던 주장은 그렇지만 그렇게 1인 1표씩이 하나를 갖고 있지만 그 뭔가 소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회의를 그쪽 흐름으로 갖고 갈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야당이 주장한 그거는 거고. 정말 헌재 저도 이제 모르는 여기 얘기죠. 변호사 있고 저도 헌재 이번에 할 때 그 깊게 들여다봤잖아요. 예를 들었고 평상시에 농담으로도 법과 관련된 건 식사하면서도 서로 의견 교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고 끝. 아, 이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회의를 잡는다거나 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 절차의 문제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헌재 재판관 정도 되시면요. 예. 나름대로 뭐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최민희 기자님, 근데 방금 일부 순서에 원일이 기자님께서 네. 민주당 내에 반란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거는요. 잘못된 분석이십니다. 아, 잘못된 분석이요? 네. 잠깐요. 원일이 기자님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원일이 기자님 나와주세요. 예, 원일이입니다. 그 원일이 기자님 일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실수로 무효표 중에 하나가 뭐 동그라미를 잘못 예. 쳤다거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근데 예. 반란표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드릴게요. 예. 여기서. 바이바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아, 다음에 이게 네이버 포털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넥스트. 넥스트. 보람 기자님께서 아마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뉴스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 그 한 동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엄마가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예. 사연인데 사연을 보자면 5일에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그 공진초등학교라는 그 부지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할 것이냐를 놓고 한 주민 공청회였는데요. 장애아 학부모들이 나왔고 예. 그 반대쪽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이 7시 30분에 시작했는데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이어졌고요. 그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던 장애인 어머니들이 그 주민들이 이거 무슨 기피시설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갑자기 어느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수십 명의 어머니들이 같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화제가 돌고 SNS에 돌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만은 학교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리고 이 무릎 꿇은 엄마들의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이 학교에 가는 그렇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있는 거 맞아요. 교남학교라고 네, 그러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 멀리서 그 특수학교에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거의 2시간씩 걸려야 된다고. 2시간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특수학교를 하나 더 짓자 요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늦게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상하게 동시에 제 뒤동기가 시위 동기가 같이 40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약간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폐 지체장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처음에 제 친구가 그 지체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도사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엄마들 보면 이게 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 어머니들도 그 단계 넘어섰는데 사회와 정치권이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서구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 장애 아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 저는 그 효원역 때 저하고 우리 옆 지역 그 사이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옆에 장애 학교가 들어서요. 특수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이제 조금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큰 반대 없이 그거 져줬거든요. 큰 반대 없이 조금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 엄마들이 고마워해요. 아이들이 장애 아들을 장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특수학교가 원래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섞여야 되죠. 섞여야 돼. 통합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 통합교육이라는 것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아예 그렇죠. 장애 시설로 가서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아주 있고. 중증 장애 그렇죠.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중증이지 않은 경우는 통합교육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는 못 타게 하잖아요. 근데 장애 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 아이들만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배려하는 것, 양보하는 것, 돕는 것 이러면서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교육에 이미 검증된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실 그 장애아가 있는 학교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좀 더 정부 지원이 많이 돼서 정상인 친구를 둔 그 학부모들 중에서는 오히려 통합 학급에 집어넣고 싶다. 공감 능력을 키우고 사회성 발달에 좋다. 그 장애 그런 데 갖고 우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축사하러 가면은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이들 케어하고. 근데 요거요. 2000년 초에 SBS에서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이라는 다큐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아이가 지체장애인 아이인데 그 아이는 통합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아이가 늘 몸에 멍이 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같이 학교에 가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애가 막 옷을 안 벗으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애를 때리고 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다큐에서 얘기한 게 나 아이 죽으면 그 다음날 죽을 거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서러운 세상에. 근데 이 얘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혹은 일부 아이들이 삐뚤어진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어른들이 차별하고 나서서 학교 못 찍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나쁜 거고 저게 기피해야 된 거고 곁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저희 이제 맨날 그리고 우리 사회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는 뭐 사회 계약론 이런 거 배우잖아요. 법하고 제도를 왜 만들었냐. 그 이유가 약자라도 같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같이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보장이 뿐만이 없잖아요. 아니라 태어나서도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그런 일을 생길 겪을 수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공감 능력은 그 미러 세포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 그 세포 중에 미러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갖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는 동물에게도 미러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체한테는 다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장애 학교 못 찍게 하고 장애 아들 때리고 이러는 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집값과 막 대비하는 언론 보도들 있잖아요. 예, 집값 하락. 떨어진다고. 저는 그런 보도 자체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아니, 근데 아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SBS가 해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이른바 요즘 팩트 체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팩트 언론에서. 체크.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특수학교가 그렇죠. 주변에 들었었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경우가 없었대요. 없어요. 거의 떨어졌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5%가 올랐으면 그곳은 5.4%가 올랐더라.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팩트 그러니까 체크. 그걸 알려줄 필요는 있는 예, 거죠. 팩트 체크 하나 더 들어가요. 외고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간다. 천만에요. 다른 데서 다 이 외고 다니러 오거든요.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더라. 예. 왜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왜 불편해져요? 아니 못 가니까 자기 지역에서 못 가고 다른 지역에서만 오잖아요. 아하. 거주하기가 오히려 모르셨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 언니의 뉴스는 여기서 끝내고 3부에서 더 이상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3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최민희 전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청취자분들 함께 논의에 참가해 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72님 방금 전에 했던 이슈였었죠.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부결시키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장애아 특수학교 세워놓고 박수 치시라. 이분이 우리 얘기를 다 정리해 줘. 네. 자, 요 위에 것도 없어졌어. 그거 읽어. 특수학교 1052사님, 특수학교 논란 들으니 눈물 나네요. 1200님, 눈물이 나서 못 읽겠어요. 지적장애아 아빠입니다. 저는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아니라 저 죽는 날 같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들을 혼자 두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유. 그런데 그 기사에 그것도 나왔죠. 김성태 의원이 거기 장애우 학교 들어서는 데다가 그게 무슨 또 병원 좀 논란이 유치하겠다고? 저도 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쪽에 그 허준기념박물관 가보셨어요? 강서구 네. 쪽에 그쪽에 짓는 거예요. 근데 장애학교가 그런데 주민들에게 아마 공약사항처럼 그쪽에 2016년 총선 때 말씀하셨죠.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한방종합병원을. 근데 그게요. 근데 거기가 그게,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여서 못 지을 곳이거든요. 원래 교육청 소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돼 있는 데는 한방병원을 못 짓는데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대체 부지도 마곡동인가 있는 공원 부지여서 거기는 또 학교가 들어서기에 적합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이 부분을 해결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최근에도 다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또 혼란을 부추긴 경향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교육위 출신 아니에요. 예. 학교 부지는 어느 지역의 주택단지나 이런 걸 조성하면서 아파트 몇 세대별로 예를 들어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세대별로 학교 부지를 미리 떼놓죠. 미리 떼놔요. 네. 그래서 학교 부지는 참고로 건설업자들이 그 학교 부지에다 아파트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학교 부지를 일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거든요. 대통령도 안 됩니다. 네. 이거는요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학교 부지를 간혹 일반 주거 부지로 전환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한 1, 2년 있잖아요. 그거 불법으로 전환시켜갖고 줄줄이 한 10대명씩 구속돼요.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 학교 부지는 우리 국민이 지금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대한민국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 이거 학교 부지에서 다른 거로 용도 변경 안 돼요. 이게요. 좀 아까 고란 기자님하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잠깐 놔뒀을 때 고란 기자님이 학교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조희영 교육감이
이거를 김성태 의원의 가공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공의 희망이다. 이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무 점잖게 얘기했다. 제가 얘기할게 한마디로. 그렇지. 꿈깨. 그쵸. 그게 이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의 표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표정. 예, 아주 표정이 한심화되는 듯이. 그 한심, 억울 그리고 막 그 분통 터짐에 엄마들에 대한 그 미안함에 그래갖고 눈에는 가뜩이나 슬픈 표정인데. 그쵸. 조용 교육감 불쌍해 죽겠어. 근데 꿈깨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다. 점잖은 얘기로 할게요. 깨몽. 절대로 안 되는 예측했습니다. 일입니다. 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얘기를 괜히 꺼내줘가지고 그래서 하여금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을 꾸게 만드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이미 수년 전에 톰 크루즈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건 예상 미션 불가인데.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예,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을 가지고 특수학교, 한방병원 대 특수학교 이렇게 갖고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건 전 정말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말 얼굴이 붉어져서 저는 얘기를 할 수가 김성태 의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친하고 참 좋아하는 의원인데 김성태 의원 이거 하니까 이 공약으로 해놓고 많은 표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성태 의원하고 경쟁했다가 떨어져서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 들어간 정무비서관 들어간 사람 있어요.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진성준 듣고 있나? 아니 근데 진성준 의원은요 이 공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약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성준 의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근데 국민들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거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바꿀 거라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겠죠. 국회의원이 진짜 힘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진짜 힘 있는 의원이 역대 2명이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과 정봉주 의원.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속 시원하네. 꿈깨. 4552님. 잘했죠? 꿈깨. 이제 전문 용어로 미션 임파서블. 근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게다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통합하는 역할인데 근데 지금 조장했어요. 조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정치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해서 위에 있는 1획을 뺐어요. 그럼 조성한 거거든. 갈등을 조성. 그 1획은 하늘천의 위자에 하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게 이 한방병원 약속이 없었다면 주민들은 한방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거기 들어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을 거고.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또 한방병원 말고 장애인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학교를 입지하고 싶으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게 서로 그 여러 개가 있으면서 협조,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무슨 시설에 이러면 그 아이들 교육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왕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병원 시설도 비슷하니까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더 좋겠다라는 식을 생각을 하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특히 그 주민들 구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한방병원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철석까지 믿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꼭 김성태 의원에게 2000년에 SBS에서 나온 다큐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을 꼭 보시길 강추하고요. MBC, KBS 파업하는데 요새 보니까 땜빵 편성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다큐 좀 트시면 안 될까요? SBS. SBS 걸? MBC나 KBS에서. 그렇죠. 공영방송답게.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2000년 이후에 그게 SBS에서 제일 좋은 프로로 꼽혔어요. 네. 제 생각에. 그 이후에 2017년 들어서 제일 좋은 프로가 또 생겼어요. 정봉주의 뉴스, 언니 뉴스. 정치쇼, 언니 뉴스. 정치쇼 없으면 언니 뉴스도 없어요. 네. 들이댈 때 들이대세요. 네.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인의 엄마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는 이제 우리 친구랑 친하게 지내서 고마워. 얘는 1년 뒤에는 죽을 거니까 그때까지 좀 잘 살아줘라고 했대요. 중학교 그 친구 애가 그걸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걔는 정말 그걸 철석까지 믿고 다른 애들이 걔를 괴롭히면 얘는 1년만 있다가 죽을 건데 너네가 죽으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막아줬대요.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실습을 나갔는데 그 친구가 살아서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엄마가 자기한테
오죽 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절실했으면. 오죽 얼마나 절박했으면. 절실했으면 그런 얘기를 예. 했을까. 그리고요, 거기 장애인 학교 들었으면 집값 떨어지지 않고 집값 되레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옵니다. 네. 그 이상한 집값 논리 좀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저도 어거지로 더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지만 모든 장애인들의 표정은 늘 웃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사의 미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감동도 시키실 줄 난 아시네요. 감동. 갑자기 정봉주 좋아졌어. 깨봉! 꿈깨! 자, 산후 또 슬픈 소식이에요. 산후 우울증. 고란 기자님, 더 슬픈 것만 하세요. 오늘 아니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 오늘 중에서 표정이 조희연 교육감이 오신 줄 알았어요. 좀 슬퍼 보이세요. 너무 슬퍼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네. 제가 그 교통방송도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가끔 그 교통방송 TV에 조희연 교육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TV를 못 보겠어. 너무 슬퍼 보여서. 아니 너무 간절하세요. 매 사안에 대해서. 예. 네. 그럼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 정말 우리 교육 예산 그다음에 늘 교육이 문제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네. 많으시니까. 고란 기자님 지금 넋을 잃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자기 아파요. 지금 뉴스를 못하고 말씀을 못 잘하고 계세요. 원래 전화기로 하신 거 그거 지금 물어본 게 산후우울증 때문에. 산후우울증. 예, 예.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산후우울증을 겪어본 분이 두 분이신가요? 아니면 언니를 포함해야 되나요? 저는 간접 경험을 했고. 그 가장 경험하셨죠. 근래 네. 산후우울증 겪어본 건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슬픈데 그 10일 날 10일이면 주말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아빠는 출장을 갔었고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왔더니 아내는 자해 흔적 있고 쓰러져 있고 애 둘은 옆에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아무래도 아내가 애들을 죽인 것 같다라고 했었고 경찰이 와서 뭐 이건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평소에 이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벌이니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서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6월에는 서초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어떤 엄마가 또 애를 데리고 이게 언론에선 사실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반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죠. 아니에요. 타살이고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린 애들이지만 조금 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이런 아이들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빠 있는 하늘나라로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자살을 동반 자살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한 건 살인이다라고 합니다. 타살이죠. 자살이 아니라 예. 타살로 타살이죠. 법률적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후우울증을 남성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책을 한 권 권하고 싶은데 예. 82년생 김지연이라는 요새 예. 베스트셀러가 다 있습니다. 봤어요. 안 보셨죠, 양언니 아직? 네, 제대로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안 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양언 아니 우리 언니 뉴스 하면서 그걸 안 봐요? 어머. 이 공감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커피 사내세요. 공감능. 근데 이렇게. 그 우울증의 정도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10달 동안 아이가 저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없어지면 갑자기 허전하고 다시 혼자가 된 느낌? 예. 그때 아이도 분리불안을 겪고 엄마도 분리불안을 겪는데 그래갖고 저는 첫애와 둘째 낳고 사흘씩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막 어른들이 아니 애 낳아놓고 그렇게 엄마가 울기만 한다고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이해를 안 하거든요.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도가 심하고 사람에 따라 정도 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태도예요. 일단 예. 남편이 그렇게 산후우울증에 시달릴 때 아이고 와 이러노 정말 니만 아이 낳나 이러면 산후우울증은 심해져요. 100배.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슈와 연결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세상 사는 공감 능력. 네. 저는 좀 할 말이 없는 게요. 제가 어렸을 아니 할 때. 얘기 없어요. 82년생 김주영 안 봤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얼른 가세요. 오늘 왜 안 가 또? 저 10분이 남았거든요. 동언니 예. 지금 너무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네. 예. Fear of missing out. 예. 아니, 왜냐면 이 사건 나서도 딱 와닿는 게 그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아이하고 있는 시간을 못 보내줬어요. 아니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 아내하고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안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그런 좀 냉정한 사람인데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하고만 있고 그러면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인이 또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오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혼자 집에만 아파트에 썰렁하게 남겨져 있다 보니까 산후우울증이 온 걸 보고 그게 아직도 사실은 저 죄스러워요. 되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약간 산후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치유 방법이 있어요. 들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 정봉재 정치쇼 들으면 그리고 이게 하루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가만히 듣고 웃다 보니까 엄청 유식해지는 거야. 예? 그 산후우울증이요. 예. 저희 경우는 눈물로 왔고요. 눈물로 왔고. 근데 고란 정말 기자님 어떻게 다양한 왔어요? 증상이에요. 그죠? 뭐 무기력이죠. 우는 거죠. 네, 우는 게 가장 흔한. 그렇죠. 울고. 울고 그다음에- 무기력하는 거죠. 무기력.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무서워진 게 저는 봤을 때 아이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까 저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얘 때문에. 최 의원님은 약간 분리불안이 왔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얘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우울증도 거예요. 이성적으로 오시네. 어머 정말 그런데요. 아니 이게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무기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곤해요. 그렇죠. 잠을 당연히. 제때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피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기가 울거나 뭐 뭔가 했을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걸 또 애가 울어서 깨운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어머 저는 심지어 저때 야, 이거 최미애님 네. 문자 왔어요. 겨울에 아이 낳고 조리하는 동안 남편은 매일 야근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매일 혼자 발코니 나가서 울었던 생각나요. 어머 저 최미애님 맞아요. 밖에 막 나갈 이게- 수도 없고. 네, 저거 너무 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저기 애도 아무도 안고. 옆에 없고 그리고 애는 안고 나가야 돼. 예. 울 때도 이게 우리 같이 별난 애를 낳은 경우는 애를 놔두고 발코니에 나가서 울 수가 없어요. 애를 안고 나가서 울어야 돼. 그러다 진짜 그러면 애한테서 눈물이 애 얼굴에 뚝뚝뚝 떨어져. 그럼 애는 더 울어. 이게 웬 또 뜨거운 눈비가 오나 하고. 아니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얘들을 사실 그 보통 보면 뭐 4개월, 6개월인데 백화점 문화센터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니 그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녀라고 맘충들 얘기하잖아요. 나오고. 맘충들이라고 맘충.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보면은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엄마가 통로인 살겠다는 거예요. 거죠. 엄마가 살겠다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저는 1,500원짜리 커피 먹을 때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맘충이라고. 맘충이라고 아유 팔자 좋다. 그리고 남편 굉장히 왜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다들 관심이 많으신지 특히 네. 겨울에 아까 못 나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산후우울증 하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그거 막 그냥 우리 유명인님. 주부님들 네. 난리 유명인님 저도 울고 무기력적 했는데 남편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이게 저게 문제라니까요. 9282님 제 후배 9282님 얼마 전에도 문자 보낸 것 같은데 제 후배 산후우울증 와서 집을 계속 나가요. 잠깐 눈만 붙이고 맨날 밖으로 돌고 본인도 미치겠는데 집에 못 있겠다고. 배우 문소리 씨도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왜 이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한 소리를 하는지 아니 그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 라고 한마디씩 하세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는요. 배우 문소리 씨는요. 예. 문소리만 나도 이게 뭐 누가 왔나 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요. 우리의 경우는 예. 진짜 그때 서러웠던 게 이런 예. 거예요. 애가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약간 아토피가. 애를 아하. 이제 어렸을 때 데리고 나가서 난 너무 답답해서.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애 얼굴이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뭐 잘못했고 그런 줄 알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한옥에서 집에 삼촌 고모들까지 한 12명까지 다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그때는 저도 그랬고 동생들도 그랬고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삼촌 고모들이 잠깐씩이라도 봐주고 어머니도 맡겨놓고 어디 나왔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 진짜 감옥이잖아요. 그게 엄마랑 얘랑만 있으면. 예. 하루 종일 TV 말고는 할 게 없는 할 게 거예요. 없죠. 근데 또 TV도 못 켜요. 왜냐하면 육아 지식 때문에 TV를 켜놓으면 전자파가 어떻게 돼서 애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신 창살 없는 감옥 비슷한 예. 느낌으로 주부들이 산후 우울증 시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한 3, 4년 동안을 저 혼자 애를 둘을 키웠잖아요. 이제 그 이혼하고 나서. 근데 이걸 또 제가 머리를 깎아준다고 이 바리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바리깡을 세우면 안 되는데 세워갖고 애 여기 비웠어 여기를.
자,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얘 얼굴에 조그만 빨간 반점이 있거든요. 살짝 있는데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빨개졌고 이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걸 지운다고 밀다가 까진 거야. 정말 봉언니 그래서 제가 과거로 지금 돌아가서 위로하고 네. 싶어요. 아니 언니 뉴스 하려고 그런 감정을 미리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애들 빅피처. 쳐다보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빅피처. 예. 박이슬님 저도 5개월 아가 키우고 있는데 TV도 못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는데 라디오 듣고 시간도 잘 가고 좋아요. 바로 치료가 되는 분이 나오잖아 박이슬님. 예. 예, 계속 TV 보시고요. 아니 라디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팟캐스트에 저희가 또 올리거든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 5번 들으면 10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요 한 2-3달 있다 우리 만나면 벼랑하는 국회의원처럼 돼요. 정치를 다 알아. 봉언니, 저 지난주에요. 예. 제가 요거 딱 이렇게 방송하고 우리 동네 갔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귀에다 뭐를 꽂고 오시는데 갑자기 저를 붙고 방실방실 웃으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했더니 지금 정치쇼 언니 뉴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좋대요. 예. 봉언니가 좋대, 저보다. 저 로마에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어폰 끄고 있다가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어이구야 그러더니 벌써 주가지 보니까 저를 들려준다 거기서 제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로마까지 와갖고 왜 이걸 듣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산후우울증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출산휴가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남편 출산휴가가 진짜 그때 중요한 것 같은 게 맞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세종대왕이 출산휴가 만들었던 거 아세요? 그럼요. 남자들에게 남자들에게도 그때도 줬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긴 시간 세종대왕께서 120일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 노비들에게 남자 그때도 줬어요. 노비들에게. 처음에 그때 여자 민정책이죠, 그럼요. 민정책. 여자들한테 줬다가 60일 줬다가 기간 느리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남자 노비한테 가서 애들을 같이 돌보라고.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그때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우울증은 주변의 도움, 이 우울증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본인도 예.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게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 같은 거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심현신님 정말 공감되네요. 아들 둘 엄마인데 전 애 둘 다 밤낮이 바뀌어서 혼자 너무 힘든 기억이 이해해요. 있네요. 맞아요. 혼자 새벽에 베란다 보면 빨리 해 뜨길 바랬어요. 창밖만 보면서 우울했어요. 자 이걸 아주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분들 방송 들으시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부인에게 전화해 주세요. 네.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회식이 있고 그러더라도 가급적 애들 어릴 때는 빨리 맞아. 퇴근하세요. 들어가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하다가 이제 바빠 전화 못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어라. 빙고. 아 진짜 전화 자주 해주면요. 네, 맞아요. 많이 위로돼요. 네, 맞아요. 예. 찾아가는 제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간호사분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집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몸도 살펴주지만 예. 대화 상대에 대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5597님 남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필요합니다. 이거는 남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아이 육아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죠. 예. 자 정치하시는 분들 최민희 의원님 빨리 국회 돌아가셔서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예, 저 늘 현역. 또 출산휴가 국민입니다. 육아 주니까 좋다고 동네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벌써요? 예, 아쉽네요. 아쉽다. 펫샵 보이스 it's a sin. 그거 잘못된 거야. 학교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하는 거 잘못된 거야. it's a sin. 예, 듣고 저는 교수님 9.11. 네, 안타까운 9.11 테러. 그렇죠. 예, 16주기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기념식을 뉴욕에서 추모식이죠, 일종. 네, 그러니까 일종의 추모식인데요. 예.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 꽃을 갖다 놓고 그라운드 제로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네, 바로 무너진 거죠. 그 밑에 이제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가보시면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를 뭐 건축물을 세우니 많이 뭐 한참 논란을 하다가 예. 그냥 공터로 비워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추모공원이 돼 있죠. 예, 추모공원이 돼 있고 추모하는 날이 되면 이제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에 레이저를 이렇게 쏴서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 저는 사실 좀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영국에 있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학위를 갖고 영국 유학이에요? 미국 유학이 영국 아니고? 유학이에요. 오. 미국엔 그때 못 갔습니다 제가. 왜요?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문학원 출신이? 일단 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안 됐죠 제가. 대학 때 미문학원이나 뭐 이런 예, 그건 절 얼렁거리다가 이렇게. 그런데 저는 뭐 전혀 미국 미문학원에 뭐 불을 지른다 이런 짓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다가 그냥. 미문학원 입국 금지자네요. 미국. 왜냐하면 미문학원 옛날에 미국이 광주 항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예? 네. 그래갖고 80년대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미문학원 점거농성도 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서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태강 교수님 같은 분들. 지금은 이제 풀렸어요. 지금 풀렸어요? 지금 풀렸어요. 예, 왜냐하면 테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광주에서 그 많은 분들이 네. 죽어가고 있을 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때 미국이 한국만이 부산항에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 그랬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럴 때 미국에 대한 항의, 저항의 뜻으로 많은 분들이 미문학원에 방화도 했었고 점거도 했었고 그때 아팠던 우리 시대의 역사였었죠. 그렇죠. 슬픈 역사였었죠. 예. 그래서 여하튼 뭐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를 틀었는데 BBC에서 쌍둥이 빌딩이 불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난 테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블록버스터를 해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난 영화를 해주네 아침부터. 무슨 국도새 리포터 이렇게 해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한참 보고 있는데 한 30초간 제가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거기 9.11 그 소방관들. 그렇죠. 그 계단으로 구조하려고 올라가고 다 같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비행기가 이제 첫 번째 빌딩에 타격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BBC 뉴스 그 앵커가 사고가 났다. It's an accident. 네, 비행기 사고가 났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다른 비행기가 와서 거기를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테러라는 걸 직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 봤던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TV로 봤지만. 진짜 실제로 그 자리에서 겪었던 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겪었던 그 큰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고 뉴욕의 풍경을 바뀌어버리는. 이제 사실 뉴욕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진보주의의 상징 같은 도시인데. 전 뉴욕에 방문했어도 그라운 제로 거길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결국. 슬프죠. 그러니까. 최명길 원장님은 당시 초등학교 다녔었나요? 저도 미국에 있었었고요. 그때요? 네, 그때 이제 MBA 공부 딱 시작했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이가 꽤 있으시네. 이렇게 보기엔 지금 한 20대로 보이는데. 좀 심했나요, 제가? 네, 약간 20대는 아닙니다. 30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 일하던 친구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진짜 초상집 같았었어요. 막 복도에서 울고 학교도 이제 휴강하고요. 그런데 참 묘했던 거는 되게 슬퍼하긴 슬퍼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두려움은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 언론이며 뉴스며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거를 갖다 복수를 할 수 없으면은 그게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진짜 뚝딱 하더니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두려움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야 진짜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진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후 사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9.11 이제 금방 이제 그 최 원장님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때 잘 보시면 기억을 환기해 보시면 난데없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대량 그러니까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 또 오사마 빈라덴 그 당시 이제 테러의 주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거잖아. 오사마 빈라덴이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오사마 빈라덴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사마 빈라덴이 그 당시에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이라크가 이제 사담 후세인이 오사마 빈라덴을 편들었다.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또 다른 어마어마한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갔죠.
근데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고 후세인이 뭐 이렇게 오사마 빈라덴을 지원했다는 정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이냐 뭐 그게 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먼저 공격한 건 맞고요. 예. 아프가니스탄에 공격한 것까지는 모두가 다 맞는 조치라고 했어요. 공격한 이유는 맞아. 탈레반의 기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복수의 의미도 있고 완전히 그 원천을 갖다 없애버려야지 다시는 거기서 테러 집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미국을 공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까지는 맞고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건 1945년 진주만 44년인가요? 44년 11월. 44년 11월 진주만을 그 일본이 폭격한 네. 이후 최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존재가 비록 심증일지언정 있는 곳은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를 갖다 이제 점령하게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라크의 뭐 석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지 부시 행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이제 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석유회사 예. 또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기 제조 회사들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테러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침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그 당시에 9.11 테러와 미국의 어떤 이라크 전쟁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왜 이런 어떤 테러가 일어났으며 또 이제 왜 미국이 그러면 이라크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각종 음모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아랍인들 십수 명인지 뭐 30명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왔다가 그분들이 그렇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오사마 빈라덴이 있었다. 백악관을 방문한.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우파들이 한 자작극이었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또 큰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사실 쌍둥이 빌딩을 의도적으로 폭파시킨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있죠.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부딪히는 걸 우리가 부딪혔는데 봤는데. 이제 그게 뭐 빌딩 전체가 무너질 만큼 위력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펜타곤이 공격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 공격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어디 있느냐. 펜타곤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펜타곤과 관련된 영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국방본부인데. 예. 그때 펜타곤이 공격받았다 그랬죠. 공격받았어요. 펜타곤에도 이제 떨어졌죠. 비행기가 같이 똑같이.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작극이다. 미국의 자작극이다. 이런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죠. 예. 왜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요. 왜 그런 음모론이 만들어지죠? 첫 번째로 그 음모론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이거는 테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했지만 미국 밖에서는 미국이 너무 오만하게 굴다가 보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밖에서는 이게 결국 공격이 아니라 미국이 불러들인 거고 어떤 거기에서 이어가 논리는 자작극이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흥미를 갖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선택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작극이다 그러면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도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사불란하게 복수를 하고 공격을 하는 쪽을 하긴 했지만 미국 안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어떤 반체제와는 다르게 약간 딴지를 거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쪽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뭔가 딴지 거는 마음에서 저거 쓸데없는 일이야. 왜냐하게 되면 저거는 없었던 일이거든.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막가요.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핵을 만들고 있었던 파키스탄 막 공격하다가 파키스탄 핵을 인정했잖아요. 네. 이런 또 세계적인 하나의 전환기가 있고 네. 자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따라서 이라크를 다 공격하고 났더니 또 이제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 테러 집단은 왜 이른바 이제 소프트 타깃이라고 하는 아무 대응할 수 없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근데 이제 테러 집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한쪽이 막 화내면은, 왜 화내? 그러면은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잖아. 그러잖아요. 테러 집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테러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막 뭐라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이런 논리를 펼쳐요. 나를 원망하지 말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너네 정부를 원망해.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특히 종교적 테러에서는 대체적으로 테러를 갖다 일으키는 장소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타락된 행동을 하는 장소들인 경우가 많아요.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대표적인 게 그 미국 여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쟤네는 구원받지 못할 목숨이야.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내 집단 외 집단 논리가 있어갖고 저 사람이 이제 타겟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타겟 집단은 외 집단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쟤네가 폭탄 떨어뜨려서 내 집단인 우리를 갖다 죽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질투의 감정이 있어요. 요새 있는 IS 테러의 어떤 상당히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프랑스면 프랑스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기 무슨 시리아에서 훈련받고 온 IS가 아니라요. 외로운 쭉 거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명령 지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평생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게 되다가 보니까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죽어갈 사회는 없어져도 좋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왕따 심리학이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지령을 받아서 테러를 우리가 보통 적대적 공격과 도구적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념이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오늘 평상시보다 이게 방언 터진 것 같아요. 뭐 경찰청에서 테러범 관련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거 보지 말고 얘기해요. 이게 뭐 반칙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인데 테러범 심리에 대한. 근데 요새는 맥락을 잊어먹었잖아요. 도구적 공격이. 이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거. 네. 그런데 근데 요새는 도구적 공격으로서의 목적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심리학계 좀 표창을 줄어드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일단 뭔가 이렇게 결국은 컬럼바인 학교에서 막 사람들을 갖다 대량 살상했잖아요. 대량 살상과 테러의 경계가 약간 불분명해지는 점이 유럽에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테러와 일반적인 어떤 범죄와의 차이는요. 테러는 정치적인 동기를 계속 부여하죠. 근데 가장 사실 사람을 동원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금방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인들, 미국인들 다 나쁜 놈들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일상에서 만나면 그렇게 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른바 집단 사고예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논쟁을 할 때는 중립적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집단적 사고가 딱 빠지는 순간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금방 학습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반칙. 정치적 동원이 가장 핵심이고 나치 같은 이제 집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유태인과 독일은 싸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아주 사이좋은 이웃이지만 그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때는 유태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얼마가 죽은 줄 아시죠? 폴란드 그쪽에도 진짜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은 전체 인정 사상이 있었는데 독일이 동진하면서 인종 청소를 갖다 진짜 인종 청소라고 표현했죠. 인종 청소를 하면서 죽어간 인원이 엄청 나갔고요. 폴란드 6천만에서 8천만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때 유럽에 몇 명인 줄 아세요? 몇백만 살았을 것 같아요. 900만에서 1000만쯤 되는데 유태인을 600만을 죽여 3분의 2를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니체, 괴테, 헤겔,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극심한 반인종주의자고 유태주의자인 거 아시죠? 반유태주의자. 인종 아리안족 인종 우월주의자들. 니체는 좀 빼주셔도 돼요. 왜요?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아, 니체는 니체는 초인론. 예, 니체는 이용당했다. 아니죠. 밑에 여동생이 맞아. 예. 여동생이 반유태주의를 혼을 비판했죠. 팔고 예. 오빠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맞고 괴테는 분명하고요. 네. 네. 아, 그런데 야, 900만 주에 600만 명을 죽이고 그때 당시에 유럽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단 사고 하니까 그 사회 심리가 문제인 게 그때 유럽에는 유태인들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 돈은 돈대로 다 벌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들은 너무 개인주의자다. 네. 이기주의자다. 이런 집단적 사고가 있었던데 그거를 히틀러라고 하는 광기의 정치인이 네. 살짝 이용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히틀러만 그랬다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그런 반유태인 정서가 이제 유럽 전체에 깔려 있었던 거죠. 완전히 퍼져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떤 정치적 동기화해가지고 정말 유태인을 살해하는 예. 그런 정책으로 전환시킨 세력은 나치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테러 얘기하면서 테러는 그렇게 그들 집단 내에서 일반의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안 보니까 좀 헤매죠. 리듬을 좀 잃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집단한테 테러는 어떤 그 집단의 존재 목적을 갖다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떤 지금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는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예. 9.11 테러 이후에 16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이것도 일종의 테러 심리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집단으로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폭탄을 터뜨린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테러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오늘 그 이태광 교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발언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심리는 뭐죠?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최민규 원장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테러리스트 심리 분석에는 또 최민규 원장님이 가장 큰 전화 꺼놓고 하세요. 최민규 원장님이 가장 큰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 2달 전에 가서 강의까지 했잖아요. 강의까지 했죠.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도 이거 공부 좀 할까요?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지식 테러를 했다는 건가요? 내가 딱 그 얘기 고표를 쓰려고 했는데 자백했어 자백. 아니 근데 지식 테러는 좋은 거예요. 지식 테러는 좋은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은총이고 지식 은총이죠. 테러를 빙자한 은총. 믿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여기 최명규 원장님의 지식 테러 은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의 심리는 사실 우리가 최민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동기라는 것도 명백하게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명백하게 또 계속 어떻게 보면 그 테러리스트들의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요즘 생존 배낭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존 배낭. 그거 너무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분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도 굉장히 심한 불안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직 생존 배낭을 사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대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테러의 심리학을 들여다봤는데 9.11 그때 생각나신 분들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추모하면서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새 뉴스고요. 새 뉴스고요. 예, 그런데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장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진님, 왕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해지는 시간. 서희은님, 왕 기자님 어쩜 귀에 쏙쏙 멋져요. 감사합니다. 7353 수원 2-1번 기사님이 정치쇼 틀어주셨어요. 배터리 없었는데 감사해요. 수원 2-1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버스 기사님 이거 안전한 운전 운행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라디오는 좀 크게 좀 틀어주십시오. 예, 라디오는 빵빵빵 하게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8일 날 좀 안 좋은 소식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예.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휴업을 예고를 했어요. 예. 봉도사님 애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유치원 파업인다 휴업한다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근데 요즘 젊은 이 맞벌이 부부들 이거 큰일 나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 유치원들이요. 예. 이른바 국공립 중에 단설 유치원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원해서 밤새서 줄 서서 로또 당첨되듯이 하는 거 아시죠? 예. 단설 유치원에 당첨되려면은 3대가 복을 줘야 돼요. 그냥 당대에 복을 줘가지고선 당첨이 안 돼. 이게. 예. 그만큼 지금 이게 국공립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 단설, 병설 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국공립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5개년 계획을 발표를 좀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립 유치원들이 왜 우리는 그럼 지원 안 해주느냐 이거 지금 항의하면서 지금 하루 휴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대충 크게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의 한 절반쯤 돼요. 사립 유치원이요? 네, 많아요. 절반 넘어요. 절반 넘을 수도 있겠다. 아, 절반 넘어요. 실제로 네. 사립 유치원이요. 전체 한 80%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발표가 계획이요. 예. 앞으로 5년 동안 국공립 예. 병설 유치원들을 더 늘려서 이거를 지금 퍼센테이지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병설만 한 40% 이상 늘리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반반쯤 이제 보면 된대요. 예. 자, 문제는 뭐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공립에는 지금 그 어린이 한 명당 정부가 98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월? 연. 예. 이 사립에는 22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 예. 왜 차별하느냐. 똑같이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예. 되는 건데 국립하고 사립하고를 이게 똑같이 해달라는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젊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 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애 있는 부모한테 지원해 주면 똑같아요. 그럼 네, 유치원을 뭐 보내 바우처 형식으로. 사립을 보내든 병설을 보내든 단설을 보내든 아니면 네, 홈스쿨링을 하든 보내주면 되죠. 자, 문제는 예. 부모들은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점. 사립이 아니라. 예.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교사들의 수준이 더 높다고 믿고 있어요. 아. 자, 그렇다면 사립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자, 올려야 돼요, 수준을. 돈만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18일 날 이제 파업 예고되고 휴업 예고하니까 예. 뭐 좀 지금 젊은 부모들이 좀 고생 좀 하시겠어요. 아니, 사립 유치원들도 그 좋아요. 수준 좋고 그런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네, 뭐 네. 유치원에서 구타 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거 좀 없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끔 좀 수준을 높여라. 높여달라. 지금보다 조금 더. 그랬으면 예.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폭우 소식. 네. 자, 이제 제가 이거 국회를 제가 나가보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후보예요. 자, 내일은 비가 얼마가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일기 뒷북. 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금 내갖고 왜 이거 일기예보 듣고 있어. 일기예보야, 일기후보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제가 오늘은 기상청을 위해서 조금 취재를 좀 해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기상청을 위한 변명. 아니 변명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자, 왜 틀리냐 이거 왜 틀리냐? 왜? 자, 국회 국정감사하면은 틀리는 확률이 저희는 80%로 보고 있어요. 근데 50%로 보고 있어. 자, 비 온다 했는데 안 오는 거. 안 온다 했는데 오는 확률이 우리는 50%로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보고 있어요. 예. 기상청 자체 조사로만 보면은 예측률이 80%예요. 8대2로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왜 틀리냐 이거야.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상위성, 슈퍼컴퓨터, 예. 그 구름 예측 레이더 이런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는 아주 잘 돼 결론 있어요. 내려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어허. 사람, 분석, 빅데이터 이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인력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언니 뉴스 재밌어요. 재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양언니가 특히 재밌어요.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저를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들 마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예, 무단 출입이에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민희 의원님 소개하기 전에 양지열 변호사님 소개하셨습니다. 예, 목소리가 가장 굵어지는 방송. 예. 언니 어허. 코너에 나오는 양지열입니다. 어머,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양언니 환영합니다. 와. 또 예. 무단 출입. 주거침입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노래하기 힘들어. 그냥 노래 안 할래.
고란사의 중앙일보 아니 안 기자님. 하신다더니 바로 하시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요? 고란이라고요. 고라니. 네. 고라니. 오, 잘 어울리신다. 네, 사실 제가 사슴처럼 이렇게 눈망울이 그 딱. 고향이 강원도 지역인데요. 오. 그 겨울철 지방 뉴스의 단골 소재가 고라니 밀렵 사냥꾼 각성 이런 뉴스였거든요. 그런 그래도 뉴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그런 오셨네요. 뉴스 한번 나오면 다음날 선생님들이 아직 살아남았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고라니가 멸종 이게 무슨 보호 네, 그런.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강원도하고 인연이 깊어요. 제 스키를 오래 탔거든요. 아, 네. 예. 대한민국 안 스키장 해본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스키장 딱 하나 있을 때 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예. 이분이요. 저하고 85년에 말지 기자 할 때 그때는 자동차 마이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이카를 타고 다니시면서 르망인가 뭐 아니 엑셀이요. 엑셀인가 그때 어쨌든 그런 거 타면서 저한테 벤츠라고 속여서 속은 이런 겁니다. 근데 벤츠라 그러니까 벤츠인 줄 알더라고요. 네, 저 속았어요. 그 소위 강남 자파의 원조인 거예요. 원조예요. 운동권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대밖에 없는 차. 제 차로 유인물 다 날랐어요. 오. 말지도 제 차로 날랐고. 그럼 벤츠보다 가치가 높은 차였네요. 그러면. 근데 벤츠. 문익환 목사님 연대 다 포위해갖고 못 들어갈 때 그 차.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딱 막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대모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큰 목소리로 교수님 막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교수님이세요?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임기응변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 8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 항쟁 때 네. 명동에 지명수배돼서 숨어 있었던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제 트렁크에 태워갖고 실어갖고 저기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까지 빼냈던 그 명동이 명동성당에 숨어 있었다. 명동성당, 그 명동성당 지명수배돼갖고 막 그 87년 6월 항쟁 때 그 차의 행방은 어떻게 됐나요? 그 차요? 네. 좀 지난날 팔았죠 뭐. 약간 유물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설의 차였어요 그게. 아유, 근데 그거를요, 타고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머, 차가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80년대 그래갖고, 중반이면. 어머, 이러고 있어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소위 약간-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인데, 아주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 이렇게. 뭐 오렌지족 이런. 다음 주부터 이제 최민희 의원이 못 보겠네. 아니 그때는 진짜 대학에 승용차 있는 학생이 20명 30명밖에 안 그렇겠죠. 됐대요. 그렇죠. 아. 그때 예. 80년대는. 85 차에 서 있으면 지나가다 애들 이렇게 뭐 구경하고 이게 뭐 엑셀이야 르망이야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면 놀았던 기억이 서울 나는데. 어느 곳에 대놔도 불법 주차 티켓을 안 끊으시죠. 그때는 경찰이 수사할 때요. 교통사고 나지 범민 쫓잖아요. 그럼 예. 초등학교 가서 내 집에 하얀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집에 하얀 차인데. 예. 이제 자기 아빠가 사고 친지 모르고 애들이 이제 순진하게 손을 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수님, 봉도사님은 안 해본 게 뭐예요? 여자를 안 해봤습니다. 언니 뉴스 하고 봉언니. 있어. 네. 네, 봉언니. 네. 봉봉봉봉. 자, 임수진님, 언니 뉴스 세 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자, 희망을 드릴게요, 저희가. 2805님, 봉도사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쩜 그런 귀염이 있어요. 왕팬입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과 정보 감사합니다. 요건 요 바로 전에 1부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칭찬하면 안 돼요. 언니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저는 이슬람 하나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 엄청 중요하네. 지금 야, 이거 예전 화장품 광고 카피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근데요, 봉도사님, 예. 네, 산소 같은 봉언니, 그러면 질소 같은 양언니, 질수 없다. 요즘 질소 음료가 근데요. 대세잖아요. 시원하게. 정치권 보면 되게 답답하시다. 저는 늘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정치권을 재밌게 해서 그쵸.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재밌었네, 관심 가져도 되겠네 하는 게 우리 정치쇼의 꿈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언니 뉴스, 최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예. 헌법재판소 소장. 네.
그 국회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이거 헌정 최초입니다. 예. 이게 최초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국회가 그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김희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도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빨리 헌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제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것이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빅 이슈이며 동시에 국민들께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일대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요거를요. 저는 표 분석까지만 잠깐 해보면요. 이제 책임론이 부상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여당이 어쨌든 뭐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 책임이 크다. 관리를 못했다. 네, 관리를 잘 못했다. 부실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평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 의석이 120석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표결에 참석한 의원님들 29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개가 무효표, 1개가 기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90표가 유효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200. 정확하게 145대 145. 그래서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예. 그래서 부결된 것이고요. 요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예. 그다음에 무소속이 3석입니다. 예. 정의당이 6석입니다. 예. 그래서 120 플러스 3 플러스 6은 119. 129인데 예. 찬성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표명을 공개적으로 아예 했어요. 지지를 예, 했죠. 지지했어요. 그래서 129석. 그래서 이게 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당에서 최하 21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이게 예. 분석해보면.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에서 최하 21인인데 22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철수 대표가 표결 딱 끝나고 부결되자마자 이제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결정권을 쥐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SNS가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결과 나올 때, 표결 결과 나올 때 조금 이게 뭐지 싶었던 거 뭐냐면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뭐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막 됐다 하고 어느 언론에서는 뭐 이제는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시민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중해줬던 부분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저 병역 반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도 계류 중이기도 하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곳인데 정치적 기관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헌법재판소장이 딱히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큰 결격 사유 없이 부결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들어봐 주세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자, 분명한 거는 예. 부결시킨 것이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된 거는 맞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교각사루였다. 뿔만 딱 뽑으려고 했는데 소를 죽여버렸어. 딱 군기만 잡고 가까스로 통과시켜 주는 게 원래 원안이었는데 이거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덜컥 부결이 돼버렸어. 국민의당한테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북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을 지금 부결시킨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홀대한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떠들고 다녔었는데 대표가 정작 자기네들이 지금 이 호남 헌재 소장을 부결시켰잖아요. 호남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부결. 그러네, 전북분이네. 예, 부결 당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동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힘이 빠졌고 부결시킨 국민의당은 이게 군기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확 죽어버렸어. 이게 큰일 났잖아요. 다치니까 억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냥 이게 뒷감당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아니 어제. 그 카타리나 그 해안에 네. 허리케인이 상륙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거기다가 부결시킨 자유한국당은 부결됐습니다. 땅땅땅 하는 순간에 막 환호하고 박수 쳤잖아요. 국민들이 보면서 서로 껴안고 저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지금. 야. 승자가 없는 지금 부결이라고요. 온통 패자만 남아 있는데 예, 상처만 한 명 남고. 있어요. 누가 정봉주의 정치쇼. 지쇼. 정봉주 도사님은 뭐 재밌으니까 그럴 수 예. 있지만 사실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 정치부 기자 입장으로서 저는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이거 아닌데. 아니죠. 승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럼요. 싸움을 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예. 미래로 가긴커녕
덜커덕 예. 후진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딱 한마디로 남긴 분이 정치구단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교각사루이다. 이렇게 돼. 저기 페이스북에다 딱 한 줄 올렸어요. 제가 딱 보면서 역시 그래도 이분이 정치를 좀 아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 저 2부에서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2부에서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저 뉴욕에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북 유엔 결의안이 아주 강력한 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예.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북 원유 수출을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을 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가 한 1200만 배럴쯤 되는데 이걸 400만 배럴로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춥고 이제 겨울은 다가오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수출품이 크게 보면 두 개거든요. 예. 하나는 석탄이고 또 하나는 섬유예요. 옷. 예. 근데 이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북한이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원안에서 많이 후퇴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다 빠졌어요. 김정은, 김여정, 황병서, 김기남 이 4명이 싹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이 개인을 제재해야 되거든요. 김정은 개인 계좌를 동결을 하고 이걸 압박을 해야 이게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예. 북한 주민들은 이제 어차피 그냥 고난에 행군하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국민이고 예. 잘 먹고 잘 사는 이 지도자급들 이 김정은 지도부 여기를 제재를 해야지 이게 좀 고통지수가 올라가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 싹 빠져버렸어.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금 이제 가겠다고 혼자서 이제 설쳐대고 있는데 요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쉽지 않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대형 지금 은행을 제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은행을 제재한다. 예. 무시무시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중국을 제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전쟁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호. 중국이 더 북한의 팔을 좀 비틀어라. 이렇게 좀 되는 건데. 북한을 핑계대고 중국을 조지겠다. 네. 조이겠다. 죄송합니다. 네. 조이겠다. 좀 예. 비속어고. 예. 네. 조이겠다. 목을 한번 중국의 목을 확 졸라서 중국이 북한의 팔을 확 비틀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수십 번 해봤는데 별로 잘 안 맥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잘 될까는 잘.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신문 못 보신 분들, 아침 기사 못 보신 분들, 하루를 놓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찜찜하게. 자, 오늘 따끈따끈하고 핫한 뉴스가 무엇인지 골라주시는 분.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SBS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그냥 예. 기자라고 불러주세요. 논설위원 영어 어색해요 저는. 싫어요? 뭐 싫을 것까지는 없지만. 다시 할게요 그럼. 네, SBS 그냥 기자 네, 원일이 기자님. 네, 원일이 기자의 원포인트 좋습니다. 예. 아주. 여기 보니까 뭐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화이팅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어허. 저 보고서는 근데 역시 마성의 중독성 있는 것 같아. 예. 저도 마성에 중독됐나 봐. 여기 오면은 재밌어요. 어허. 그래서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요, 예. 쭉 오기 전에 이제 기사 검색도 쭉 해서,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바빠서 뉴스 잘 못 보시는 분들한테, 요런 거 좀 알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골라오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쭉 좀 봐가지고, 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올라오고 그러면은 제가 좀 골라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오래간만에 안철수라는 일검이 실검 10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어허. 내려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왜 내려갔어요. 그러냐면 어제 이게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 때문에 예. 오늘 아침 조간 제목들을 쭉 보니까 안철수의 힘 과시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떠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기사 잘못 쓴 기사예요. 왜요? 안철수의 힘 때문에 김희수가 부결됐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정치 분석 잘못하는 거예요. 어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고 이걸 딱 조율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부결시켜라.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으면 안철수의 힘이 과시된 거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게 자율투표예요. 그냥 자율투표. 민주당도 표 계산을 잘못했고 국민의당도 표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이겼는지 이따 이제 제가 보니까 2부 순서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일이 기자님의 시각이 저는 더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복잡하게 얘기해도 돼요. 쫙 풀어요. 자, 우리가 299명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300명 중에 1명 빠져서 299명 중에 어제 293명이 지금 투표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45대 45 기권 한 표, 무효 2표 그래가지고 정말 2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민주당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청와대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어제 팔팔 뛰었거든요. 근데 부결시킨 국민의당도 깜짝 놀라고 정말 부결당한 민주당도 어제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민주당 120표가 한 명 이탈표 없이 다 찬성표 됐다 치고 왜냐하면 배지단 장관들까지 다 불러 나왔거든요. 어제 120명 다 나왔어요. 정의당이 6표고요. 새민중정당표가 2표예요. 무소속 의원 정세균 서영교 해가지고 다 합치면 130표입니다. 자, 그럼 130표면은 여기에서 국민의당 표 20표만 확보되면 절반만 확보되면 무난하게 150표 넘겨가지고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만 딱 해놓고 보면은 가능한 표예요. 근데 막상 딱 까보니까 찬성이 145표밖에 안 나와. 이게 이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팬티만 입고 거울 앞에서 딱 짝을 맞춰봤는데 짝이 안 맞아 지금 이게 도대체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배신 때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당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지금 아무리 해봐도 좀 우리는 20명 이상 다 찬성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란표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어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이 표결에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게 무기명으로 해요. 전자투표를 안 하고 누가 찬성표를 눌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거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그거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치고. 근데 국회의원은 무기명하면 안 돼요. 우리 유권자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뽑아준 나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누구로 찍는지. 찬성을 했는지 이 반대를 했는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어찌됐든 표가 안 맞아 지금 표 계산이.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싸울 거예요. 누군가가 말판을 속였다. 예.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